자, 여기 보면 사회경제사 부분은 이제 보겠습니다. 자, 사회경제사의 특징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정체성론, 중세사 부족론, 그러니까 중세사 부재론, 한국사의 특수론을 타파하고자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도 그 서양이나 일본처럼 중세를 거쳐서 그 나름대로 근대화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신민사학의 어떤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회경제사는 되게 유물사관이거든요. 그래서 유물사관의 5단계 발전론을 적용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한국사에 일반 법칙을 추구하려고 했다. 5단계 발전론은 이제 그 원시 공동체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어, 공권제 사회, 그다음에 근대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단계에서는 이제 뭐냐면 적용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인 법칙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제 조선학 운동이나 민족주의 사학이 간접적이다. 특수성을 너무 강조한다. 하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다음에 역사의 발전의 원동력을 민중에서 구하고 계급투쟁의 역사를 강조했다. 이때 민중은 이제 무정부주의자들 민중이 아니라 그냥 계급이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 사학자가 대립을 했고요. 그다음 민족주의 사학을 비판했는데 그 정신성, 신비성을 강조함으로써 간념사관으로서 세계사적 보편성을 무시하고 본질적인 발전 과정을 밝힐 수 없는 특수 문화사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죠. 그 관련된 비판 내용이 1391번에 있어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5단계 발전론 관련된 내용이 1389번에 있거든요. 이것도 좀 기억을 읽어보세요. 자, 그럼 역사학자들 볼게요. 관련 역사학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백남홍이야. 백남홍. 보통 이제 여기 사회경제사 하면 백남홍밖에 안 나와요. 실제로 백남홍. 그 후에 이제 이청원이라든지 뭐 박근채라든지 뭐 등등인데 이 사람은 별 중요한 게 아니라 백남홍과 관련된 거고 대개 보면 백남홍의 특징이 요거와 관련된 거예요. 특성.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사회경제사 특징 이렇게 할 때 요거 이제 강조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백나온의 사상과 연결돼요. 다른 이제 사회경제사학자들은 오히려 여기를 이제 강조하는, 오히려 이걸 인정하는 사회과학자들이 많아요. 사회경제사학자들이. 그래서 백나온과 그냥 사회경제사학을 인고에서는 그냥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내용을 볼게요. 이 사람의 이제 주요 내용이 앞에서 언급한 정체성론, 중세사 부재론, 한국사 특성을 탑하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이제 5단계 발전론을 정해갖고 우리나라 역사도 중세가 있다. 이런 것들을 밝히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밝히려고 했냐? 조선사의 경제사와 그다음에 조선 봉건사의 경제사 이 두 권을 통해서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세사 부재론을 타파하려고 했죠.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바탕한 중세사 부재론을 타파하려고 했다. 그래서 한국사의 발전 과정을 세계의 제민족과 같이 개정해서 이론론적 번증법적 역사 법칙적으로 해서 규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규명했냐? 삼국 이전에는 원시 공동체 사회고 삼국 시대는 노예제 사회, 그다음에 신라와 조선 시대는 동양적 봉건 사회, 그 다음에 개항 이후에 이식 자본주의 사회로 파악했다. 그래서 요 사람이 좀 중요한 이제 봉건제라는 것들, 그러니까 삼국 통일, 신라 통일부터 조선 시대까지를 동양적 봉건 사회로 이제 하면서 그 중세가 부재했다, 봉건 사회가 부재했다는 걸 거부해요. 예. 그래갖고 그리고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어떤 식으로 생산하냐면 중세한 방식으로, 예. 종전의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뭐냐면 비판을 하죠. 그럼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 뭐냐? 이게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아시아적 생산 양식은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학 서문에 있어요. 이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학 서문은 자본론을 쓰기 전에 자본론의 어떤 기초 이론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힌 책이에요. 거기 정치 경제학 서문이. 자, 정치 경제학이 이제 그 마르크스 자본론 이전에 어떤 자본론의 어떤 그 기본적인 베이스를 이제 제공한 책이 정치 경제학인데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 발전 단계를 원시 공동체 사회 아시아적 생산 양식 고대 노예제 양식으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저술돼 있어. 근데 문제는
그 관련된 내용,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 뭔지에 대해서 뭐냐면 구체적 언급을 안 했어. 예, 그냥 건너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대 학자들이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 뭘까 막 해석을 하기 시작해. 여러 가지 해석이 약간 나오겠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결과가 뭐냐면 이 아시아적 생산 양식은 서양 고대제의 어떤 변형 형태를 인식하고 개별적인 노예가 아니라 공동체를 매기는 집단적 노예다. 즉 국가가 그 공동체를 매기로 해서 공동체 구성을 노예처럼 지배하는 형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더 발전적으로 해석해서 이 얘네들 이제 주장한 게 뭐냐면 그래서 동양 같은 그런 사회에서는 인도나 중국 그런 나라는 아예 그냥 뭐냐면 중세라는 게 존재하지 않다. 서양의 어떤 봉건 체제처럼 중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약간은 이제 뭐냐면 서양 중심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제 중국사나 일본사나 우리나라 역사 설명할 때 그 아시아적 생산 형식을 이제 이런 식으로 재해석된 것을 가지고 설명해. 그래서 상당수 사회학주 그 사회 경제사학자들, 그러니까 유물사관학자들, 사회주의자들은 요걸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백나오는 거부를 하죠. 예. 이건 잘못된 해석이다. 그 마르크스가 말하는 아시아적 생산 형식은 이게 총체적 노예제, 고대제 형태가 아니라 중세제의 한 방향이다. 중세제의 한 형태다. 그래서 그 조선이나 이런 사회에서는 토지 국유제나 그 중앙집권적 관료제가 있었거든요. 토지 국유제보다는 왕토 사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가전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 하나고 이게 이제 중세다. 그래서 고대의 한 양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의 특징을 중세의 특징을 보고 아시아 생산 양식을 중세로 본 거야. 중세로. 그래갖고 이제 이걸 동양적 봉건 사회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한 거죠.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그래서 이제 정체성을 거부했다. 그래서 정체성을 거부하면서 이제 식민사학에서 내렸던 그 논리 있죠. 일본의 고대 사회에 불과하다. 네. 그래서 조선은 일본의 고대 나라이한 시대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타파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조선민족의 진로 해갖고 연합성 신민족주의론을 강조해요. 신민주주의론을. 자,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에 나왔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일제 강점기 때 공포했던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 해방공간에서 1945년, 1948년 사이에 남조선 신민당을 결성해요. 그래서 이 남조선 신민당을 이제 결성할 때 그때 뭐냐면 발표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조선 민족의 진료라는 거를 책을 써서 연합성 신민족주의론. 그다음 연합성 신민주주의라는 게 신민족주의라고 또 해요. 이게. 야,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써갖고 급진적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진보적 구두주의와 연합해서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할 걸 이제 목표 내세웠죠. 그래서 이제 약간 교조적 마르크스주의로부터 기회주의라고 비판을 받던 사람이야. 요게 이제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에 기출이 나왔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회경제사고도 또 유명한 사람이 이청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청원은 이제 좀 약간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정체성론을 그대로 수용한 거죠.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조선사의 특수성을 지적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 우리나라가 발전을 못했다. 그래서 일종의 아시아적인 어떤 정체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일본에 동조하는 것보다는 정통 마르크스 사관이 그래요. 원래 그 서양 애들이 그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고대한 병영으로 인식을 했는데 이 사람도 그대로 그거를 받아들인 거야. 이거를. 그래서 이 사람은 중세를 없다고 생각해. 중세 부정론. 근데 주의할 것은 이건 시민사학 입장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그 마르크스를 해석하는 서양인들이 이렇게 해석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회경제사학은 백나원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그냥 넘어가시고. 자, 한계와 의의를 보시죠. 한계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실증성이 되게 부족해요. 말로는 뭐 사회경제사학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역사를 해석하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일단 5단계 발전론을 깔고 그 5단계 발전론에 맞춰갖고 사회를 수집해갖고 왜곡해서 편집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도 나름대로 이들도 나름대로 이제 악마의 편집을 한 거야. 악마의 편집을. 사실 원판을 봐야 되는데 자기만 보고 싶은 것, 자기가 생각한 것만 보죠. 그리고 이들이 외치는 그 보편성이라는 것도 결국에 서양의 특수성이죠. 그래서 특수성을 좀 보편성이라고 하면서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서양 중심에 불과하다. 그리고 민족 문제보다는 계급 의식을 강조하고 민족사의 고유성을 무시했다. 너무 보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대부분 사회경제사학자들, 그러니까 지금 백나온을 제외하고는 대개 일본의 정치론적 사회경제사를 그 연구해서 유물사학을 도식으로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식민사학자는 아니지만 원래 이제 아시아 그 생산 양식 자체가 그 당시 이제 서구 중심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냐, 우리 사회를 고대만 머물고 중세는 부재하다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한국사의 주체성을 부족하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백나온만 제외시킨 거야. 백나온만. 그러니까 특이한 사람이 오히려.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교과서에서는 이 백나온만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보편성을 강조했고 주체성을 강조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다른 사회 경제사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사학자들은. 그다음에 이제 극단적 계급주의 노선은 좌우합작 형성을 저한테 민족 영향을 분산시켰고요. 의의를 볼게요. 이때 의의라는 것은 이제 주로 백나온과 관련된 의의예요. 그래서 사회 진화론적 역사관으로 인한 패배주의를 극복했고 한국 사회 내면적 발전 법칙을 해명해서 실존적 의미로 일어나는데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내포했다. 예. 그래서 이제 백나온이 이제 이 사람은 납북 가서 이제 북한에서 죽긴 죽었지만 우리나라 사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고려를 이제 중세로 인식했다는 점. 그 다음에 지금도 교과서에 반영돼 있죠. 내재적 발전론, 자본주의 맹아론 이런 개념들은 백나온이 처음 제시한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고요. 사회경제사학은 예전에 백나온을 중심으로 한번 나왔어요. 백나온을 중심으로 13년 기출문제인가? 그때 한번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실증사학을 볼게요. 자, 실증사학을 문헌고증사학이라고 해요. 문헌고증사학. 이 문헌고증사학은 랑케 역사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혹자는 정확한 명칭은 문헌고증사학이고 실증사학은 아니다. 우리가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문제가 있다. 랑케가 원래 실증주의 주장한 게 아니다. 근데 우리식으로 해석돼서 뭐 랑케 역사를 실증주의 사학으로 부르고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뭐 이거 학문적으로 따질 필요는 없겠죠. 그냥 이제 교과서 수준에서 실증사학, 문헌고증사학 이렇게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랑케 영향을 받았다. 이 정도만. 그래서 랑케의 역사학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개별적인 사실들 강조하죠. 네. 그래서 마르크스사처럼 뭐 가설이라든지 자기가 생각한 도식이라든지 거대 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해체되고 개별적인 사실의 어떤 진실 규명만 강조하는 거야. 과거의 개별적인 사실들을. 그래서 이제 실증사학자들, 문헌 고증사학자들은 이제 그 일본에서 발전됐어요. 일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랑케사학을 받아들여 갖고 실증주의를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앞에 조선사 편찬할 때도 개별적인 연구를 강조하면서 그 사료를 강조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다 보면 악마의 편집이지만 자 일단 랑케사학이 일본에서 확산이 됐고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그 실증주의자들 그러니까 이병도나 이상백, 뭐 김상기 이런 등 사람들은 대개는 일본에서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일본인 스승 밑에서 이제 일본 대학 가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들도 랑케의 어떤 문헌고증사학, 실증사학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징을 보면 개별적인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학술활동을 목표했다. 원래 랑케사학의 특징이죠. 개별적인 사건들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건을 밝히고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증주의 연구를 하게 되죠. 랑케사학의 기반 위에 고증주의를 포방했다. 역사학의 전문화, 과학을 강조했다. 그래서 사료 분석이나 비판 같은 것들 상당히 강조한다. 일본학계에 영향을 받았죠. 이 사람들 상당수가
아, 일본에 대학 가서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민중운동을 이제 수단으로서 민중운동이 아니라 민족운동이죠. 이게 잘못된 게 민족운동의 수단으로서 역사 연구를 거부했어. 이 사람들 강조는 지금 뭐 일제 강점기 때 뭐냐면 현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만 과거만 중요하죠. 원래 랑케사의 특징이 그래요. 이 과거의 어떤 사건들만 강조해.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이해만 충실한 거야. 이 사람들.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그 인민 통찰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게 또 뭐냐면 랑케사의 특징이잖아요.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야. 그 역경원 관련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과거의 가치만 강조하다 보니까 현실을 외면해. 그리고 얘네들이 막연한 그냥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역사적 연구를 해서 과거의 모든 것들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면 일본인들도 역사 왜곡을 하지 못할 것이다. 엄연히 이제 사료에 있는데 얘네들도 사료도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료로서 제시한 걸 사료로서 다시 방박을 하면 뭐냐면 자연스럽게 시민사학은 척결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막연한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민족운동의 수단으로서 역사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덕후처럼 역사 그 자체가 좋아서 그냥 연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약간 이제 뭐냐면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민족사의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현실 안주 타협하는 경향만 있다. 말로만 떠든다. 뭐 이렇게 비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진단학회를 구성해요.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있는 이병도, 이상배, 뭐 김상기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인 청구학회 시민사회를 비판하면서 우리는 이제 얘네들을 뭐냐면 비판하면서 우리 얘네들 역사 왜곡을 그냥 뭐 사실로서 좀 약간 극복할 수 있다. 우리도 연구를 통해서 뭐냐면 사실로서 제시하면 당연히 이들이 이제 뭐냐 굴복하고 승복하고 우리 의견을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막연한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게 하여튼 그런 입장에서 진단학회를 이제 만들었고 진단학보를 발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여의당 전선 간행을 참여했죠. 그 앞에서 얘기한 이제 뭐야 조선학 운동 때 그때 참여했고 근데 이제 일제 탄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단학회를 자진해산하죠. 그 강복부에 이제 재건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강복부에 재건하고 나서 미 군정 때 만들었던 진단학회에서 만들었던 게 국사교본이죠. 역교본에 나와 있잖아요. 자, 한계를 보면 앞에서 언급한 것이 민족사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 현실에 안주 타협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또 받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은 이제 1397번에 있죠. 여기 보면 시민사관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독립을 쟁취했던 역사인식이 부재한 역사학이라는 비판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조성옥이 고중학이 세도 정권을 피하며 그 학문의 명맥을 유지한 것처럼 실증사학은 그 순수학문의 명분을 내걸고 식민지 권력에 무관심하거나 시민 권력을 피해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세도 정권 때 고중학이라는 게 있었죠. 이 고중학은 학문이기 때문에 경세적 성격이 없잖아. 그러니까 세도 정치가들이 뭐 청대의 고중학만 받아들이고 뭐 현실 계획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망쳐놨잖아요. 이들도 똑같다는 거야. 사실 파악만 강조하지 팩트만 강조하지 그걸 가지고 뭔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제 뭐냐면 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전혀 없었다. 독립을 위한 노력도 없었고 그런 것도 이제 비판했고 또 이제 뭐 또 하나의 비판도 있어. 시민사학이 뭐냐면 비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시민사학을 전파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얘네들 표면적인 시민사학을 부정을 하지만 전파시키는데 큰 영향을 했다라고 이제 비판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일본인 학자들부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일본 학자들을 배우면서 그들의 논리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있어.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제자 그 사람들의 이제 또 제자와 또 제자들이 계속 대학 강단에 서면서 주류학계잖아요. 그래서 강당 사학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의견이 그대로 그 제자 하면서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쳤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 의의는 보면 역사학에서 나타난 개별적 사실을 고증하여 체계함으로써 역사학을 가학하고 독립학문을 정립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그 실증사학, 문헌 고증사학도 왜냐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한 13년 기출문에 딱 한 번 언급됐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진단학계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고 신민족주의 사학을 보자. 신민족주의 사학도
그 어디와 관련돼서 나오냐면 이제 예전에 객관식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때 뭐 안재홍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조선화 운동 있잖아요. 조선화 운동도 이제 그 학문적 바탕이 됐던 것이 이제 신민족주의 사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민족주의와 실중주의가 좀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자, 형성 배경을 보면 1940년대 전후에 일제 강압적 통치에 부르주아 경향성을 비판하고 비탈적 민족주의 노선에서 노선을 배태됐고요. 그게 이제 그 일제 강점기뿐만 아니라 해방 후에도 등장해요. 해방 공간에서 이제 자익과 우익이 막 싸우잖아. 그래서 자익과 우익 간의 논리를 합치려고 했어요. 이 신민족주의 사학이. 자, 신민족주의 사학은 특징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민족주의가 바탕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보편성, 그 다음에 실증성 이런 것들 결합을 시켰어. 보편성은 이제 아까 이제 사회주의의 계급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실증성은 이제 문헌고중학이나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었던 조선학 운동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실증성을 좀 받아들이려고 했어. 감염적인 성격을 좀 탈피하려고 했어요. 민족주의가 이제 간접적인 성격이라고 막 비판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탈피하려고 했다. 그래서 민족과 함께 계급을 강조했다. 근데 민족과 계급 중에 둘 다 강조하지만 어디에 초점을 맞춘 민족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문헌고증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사를 추종을 바탕으로 민족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이론 체계를 했다. 그래서 세계사적 보편적 법칙성 실증성을 확보하려고 했고, 대내적으로는 민주주의 발전, 그래서 민족 내부의 계급적 모순을 해소하려고 했고, 대외적으로는 민족적 자주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계급과 민족을 동시에 강조했다. 그렇지만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는 민족의 초점을 더 위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급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계급과 민족을 동시에 강조했지만 민족과 계급 중에 상대적으로 볼 때 민족을 더 강조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역사학자로 안재웅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진태 이런 사람이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안재웅을 볼게요. 안재웅은 역사학자면서도 또 정치가였어요. 그래서 해방공간 1945년 48년 사이에 중도 우파였던 국민당을 창당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저서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사람은 계급보다는 민족의 주체의 성장 과정의 발전을 강조했다는 거. 예. 조선 정기를 또 강조했고, 그 다음에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를 동시에 내걸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있죠. 대내적으로는 신민주주의. 예. 그래서 이제 민족 내부의 계급 모순을 해결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민족적 자주성을 회복하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민족을 내세웠다는 거. 그렇지만 계급보다는 민족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 보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비판하면서 국민계노와 대중공생을 강조했다. 신민족주의 이론을 주창했다는 거. 여기 국민계노와 이제 대중공생이란 뭐냐면 국민이 모두 노동하고 대중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논리들은 이제 일제 강점기 때보다는 해방 공간에서 이 사람이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 당시 해방 공간 때 좌우익의 대립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극우와 극자를 배제하고 소부르주아 중심의 어떤 중심으로 어떤 경제 체제, 역사 이론 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은 1399번 여기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신민주주의 이론, 대중공생 관련된 내용 있으니까 파악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손진태를 보는 사람이죠. 손진태도 객관식 기출에 언급됐어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민족 성장의 논리하고 그 다음에 사회 발전의 논리를 결합시켰죠. 그러니까 민족과 계급의 문제를 동시에 생각했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민족에 초점을 맞췄어. 예, 이 사람도.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인데 원래 이 사람은 그 역사학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민속학자죠. 근데 민속을 공부하다가 우리나라 민속 그 연구를 하다가 1930년대 이제 그 당시 그 일제 식민 지배와 착취가 강조되니까 30대 후반부터 그 역사학을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연구를 했던 사람이죠. 예. 저서는 그 밑에 있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재홍의 영향을 받아서 지배계층의 위주의 봉건사를 비판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한 유명한 말 있죠. 대내적인 사회발전 논리와 대외적인 민족성장의 논리를 결합하면서
계급은 생명이 짧고 민족은 생명이 길다. 그래서 계급과 민족을 동시에 강조했지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것? 계급은 생명이 짧기 때문에 민족이 길다고 했으니까 민족에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계급 투쟁보다는 민족 균등의 입장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저술한 조선 민족사 개론이라든지 국사대유에 그 내용이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1401번 있죠. 그래서 계급 투쟁보다 계급 화해와 민족 분등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단결하면 흥하고 분열하면 망한다. 평등하면 단결하고 불평등하면 분열한다. 이런 주장들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주장이 30년대부터 쭉 했고 또 이 사람도 해방공간하고 또 연결돼 있거든요. 극자 논리가 막 대립 구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단결하면 흥하고 분열하면 망한다. 이런 식으로 돼서 나름대로 통합을 시키려고 했다. 물론 잘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손진태와 안재몽 그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면서 사회주의를 수용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나름대 해방 공간에서 극자와 극우가 판을 칠 때 중도적 입장에서 중도 우파적 입장에서 뭔가 통합을 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극자 극우가 할 때는 양진영의 진영 논리만 강조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잘 확산되지 못하죠. 그래서 그냥 목소리만 냈다. 근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의인은 계급 문제와 민족 문제를 중추적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 그래서 민족주의 이론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고요. 해방 공간에서 좌우 양극단을 배제하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을 조화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좌우 합작 연합과 민족의 단합, 민족의 주체성을 서서 국제협력을 도모하려고 했다. 한계는 그 이데올기 대립이 첨예한 공간이 해방 공간이에요. 여기는 일제 강점 기간이나 이제 해방 공간으로 연결된 거예요. 현실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거. 그다음에 계급 계층 대립의 해소를 내세우면서 사회개혁은 민중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신민족주의 사학의 문제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조선학 운동인데 조선학 운동은 제가 예전에 한 것 같긴 한데 뭐 여기에서 또 한번 할게요. 더. 그 조선의 고유한 것, 조선 문화의 특색, 그다음에 조선의 정통을 청명하면서 학문적 체계화를 했죠. 안재홍이나 정인보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요. 요게 이제 기출문제 2번 정도 나왔죠. 그래서 세계사적 보편성을 통해서 뭔가 한국사의 특수성을 결합시키려고 했다. 한국의 특수성 속에서 세계사적 보편성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죠.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난타라는 공연 있죠. 지금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난타가 있었어.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난타를 봤던 게 뭐냐면 그 난타는 이제 우리나라 그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뭐냐면 물건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어떤 소리를 찾으려는 연극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연극 속에 우리나라 고유의 소리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소리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난타를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봤거든요. 연극을.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유 속에서도 세계사적 보편성을 뭔지 찾아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고유한 문화 속의 세계사적 어떤 보편성, 근대성을 찾으려는 한 과정에서 뭐가 부각이 되냐면 시각이라는 것들이 부각이 되죠. 조선학 운동에서.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번에 기출문제 나온 게 이제 그 정약용의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는 과정에서 정약용이 이제 여러 책을 썼잖아요. 100여 권에 넘는 책을 썼는데 요거를 이제 묶어서 여유당 전설을 만들었어요. 일제시대 때 1930년대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요걸 가지고 이제 그 책의 그 바탕으로 해서 조선 후기 때 시닥을 연구하게 돼. 그 예전에 시닥이라는 것은 그냥 시종적인 학문, 종전의 어떤 학문에 어떤 반대된 학문을 이제 시닥이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이후부터는 시닥은 조선 후기에 한정돼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하여튼 자, 배경을 보면 신간의 최후 일제 당국의 탄압이 신화되니까 일부 비탄압적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일제 동아 정책을 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민족 해방의 수단으로서의 역사를 활용하게 되죠. 그 주체는 비탄압적 민족주의자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안재홍, 정인보, 문일평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민족주의에서 뭐 신민족주의 넘어가는
그 가도기 때 이제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부 사회주의자들도 비판적 조선학, 가학적 조선 연구 해가지고 참여했어. 물론 이제 이들이 100%이 운동에 공감한 건 아니에요. 네. 비판적 지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판도 많이 했어요. 자, 그 내용을 보면 민족적 특수성을 출발해서 세계사적 보편성을 합의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특수성에서 나름대로 뭘 찾으려는 세계적 보편성, 근대적인 어떤 것들을 찾아내려고 했죠. 그래서 민족적 그 국제주의, 국제적 민족주의를 지향했다. 네. 계급령령을 반대하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협진을 강조했고, 그래서 민족 운동에 우위를 뒀다. 계급과 민족을 강조했지만 그 민족을 더 강조했다. 네, 계급간의 투쟁과 협동을 추구하는 그 좌우합작이 존재를 했다.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화 정통에 가장 주목한 것은 조선후기 신학의 연구죠. 정인보 중심으로 한 신학을 통해 민족적, 민중적, 실용적인 성격에서 우리의 어떤 특수성에서 세계사의 어떤 보편성, 근대성을 찾아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자주적 근대사상, 학문적 주체성을 시작부터 찾아낸 시작 연구가 한려졌고, 조선 후기에 이제 시작을 주목해서 고대사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를 발전적 이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의가 예전에 14년 기출문이 나왔어요. 이거 암기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신학 고대 신학이라는 건 이제 조선 후기 신학을 얘기해요. 자, 조선 후기 신학의 의미가 부각됐고 민족적 특수성과 세계사적 보편성의 합의를 지향했다. 그리고 민족의 고유성과 학문적 사상적 방법으로 재정비 방법으로서 민족 문제를 인식을 심화시켰고 신민사학과 마르크스학에 대한 대응하는 사론을 확립했다. 네. 관련된 내용이 1406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1405번하고 1406번 정인보 얘기 있고 안재홍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조선왕 운동에 참여한 역사학자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그 전문적인 연구 영역의 높은 수준의 연구 성적을 형성했죠. 연구 업적을 이제 형성했는데 안재홍, 정인보, 문희평 이런 사람도 있는데 여기 좀 눈여겨볼 사람이 정인보라는 사람이죠. 이 정인보는 한사군의 실제를 부인하고 강개토 대왕 비문을 새롭게 해석을 해서 일제히 한국사관과 대결했다. 그래서 강개토 대왕에 보면 이제 신묘철 기사가 있잖아요. 일본이 이걸 가지고 임나일본본을 이제 악용을 하는데 그걸 이제 다시 재해석해 갖고 이 도해파의 주해를 일본이 아니라 고구려로 해석했죠. 왜냐하면 이제 강개토 대왕은 그 비 자체가 고구려가 주체로 했기 때문에 고구려 자연스럽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 얘기를 하지 않겠죠. 어차피 자기 입장에 쓴 거니까. 그래서 고구려를 해석해서 도예가 중심이 일본이 아니라 그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서 신라 백제를 격파하고 그들을 신민을 삼았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일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재해석한 거죠. 자, 문예평 같은 게 조선시대 문화사를 주체적으로 이제 발전했다는 거. 민중의 역사를 강조했고, 자, 조선왕 운동은 좌우 간의 어떤 학문적인 논쟁을 또 발생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계급주의 관점에서 조선학 자체 부조가 극단적 마르크스가 제기되면서 그 당시 이제 그 조선학을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민족주의고 조선적인 것이 꼭 국수성을 강조한 파시즘의 논리 구조다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디 있냐면 1480번에 있어요. 아니 1480번이 아니라 1407번에 있죠. 이 내용이 제가 구특강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논쟁 내용. 자, 1930년대 조선왕 운동은 좌우의 한문적 논쟁을 악의시켜 자익에서 이를 세계사와 고집된 조선사, 신비적이고 감상적이고 유교 문화, 유교 훈환적이고 반봉건적 반동적 이론을 비난했다. 우익에서도 또 비판은 이제 있는데, 자, 그 우익에는 이제 우익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자익은 극자고 이건 극우요, 극우를 얘기해요. 극우에서는 그 유물사관과 유물사의 공식주의를 소화 병합적 가오 혹은 직역적 국제연합적인 간론을 비판했다. 그래서 이런 우익이라는 건 이거 말 잘못했는데 이때 우익은 극우가 아니라 조선학을 이제 참여했던 우익들이에요. 조선학에 참여했던 민족주의자들. 그래서 유물사관과 공식주의를 이제 그 비판했는데 이거는 이제 누구냐면 앞에서 조선학 운동을 비판했던 극자 애들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상호 비판을 통해 민족사학과 마르크스 사학은 서로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발전을 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논쟁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다. 예. 그래서 좌우 간의 학문 중점이 있어서 아까 이제 극자파와 그다음에 조선학 관련된 사람들의 논의가 있었다. 논쟁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뭐 조선운동에 그 사회주의자 아직 참여하지 않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일부 사회학자들은 비판적으로 참여했죠. 뭐 백나온이나 최익경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그 일부 참여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했고 조선운동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신체학 관련된 내용 있고, 그다음 문헌고중학 관련된 내용, 사회주의사 관련된 내용 있고요. 그 다음에 용어풀이도 이제 제가 한 거예요, 이것도. 예. 그래서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신민족주사학 관련된 내용 했죠. 안재홍, 그 다음에 송진태, 예. 관련된 내용 그런 것들 했다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그 고유수 한국 타파 연구하고 종교활동 그 교재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도 제가 이제 여기 그 원래 없었던 내용인데 많이 좀 집어넣은 거야 여기. 그래서 요거 보충을 좀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원판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가 더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예. 자, 심화교재에 좀 보면 일제 동교탕과 종교활동이 나와요. 원래 합격자 경기도 서브노트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집어넣었거든요. 이 내용을요. 자, 일제 종교 탄압 특징 보면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안학 사건을 일으켰다. 이 안학 사건이 배경이 됐던 것이 이제 그 나중에 안학 사건이 확대된 게 백오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백오인 사건 하면 신민회와 관련된 것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기독교 대탄압 사건이야. 그때 이제 신민회 계통한 사람들이 평안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평안도 지역이 이제 그 당시 평안도 항해도 지역이 그 기독교 널리 전파된 지역이야. 개신교 지역이 개신교가 널리 전파된 지역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사찰용을 이제 공포했고요. 탄압을 했고, 천도교와 대종교는 이제 계속 탄압을 했는데, 특히 대종교는 집중적으로 탄압을 받았어. 자, 그래서 이제 대종교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국내에서 활동하기 힘드니까 만주 지역으로 이제 옮겼죠. 네, 만주에서 이제 무장 독립투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각 종교 활동 내용 볼게요. 천도교 같은 경우에는 제2의 3.1운동을 기획했죠. 그래서 1922년 3월 1일 날 자주독립을 반포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천도교가 공포했던 자주독립 선언 내용들 좀 파악을 해주세요. 존경하는 천도교인과 민중 여러분, 우리 대한은 당당한 자주독립국이며 평화를 이루는 세계의 으뜸 국민을 재차 선언합니다. 한 두세 줄만 애울 필요 없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걸 천도교가 공포한 자주독립 선언문이다. 이렇게 인식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문화활동의 개벽사를 설립했죠. 이 개벽사는 원래 천도교 기간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읽어요. 네, 천도교인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벽사가 아니라 개벽사를 이제 출판사를 설립하고 요게 개벽이라는 잡지를 만들죠. 예. 그래서 개벽사에서 만든 개벽은 원래 천도교 기간지인데 천도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읽었던 잡지였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제 탄압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벽이란 말은 이제 그 천도교에서 강조한 후천 개벽,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의미에서 따왔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사회활동은 이제 천도교는 청소년 운동에 참여해서 민족 자각과 근대 문물을 이해하는데 있고요. 조선 농민사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조선 농민을 발간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청소년 운동에서 이제 소년 운동 같은 거 있죠. 방정환이나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 관련된 인물이죠. 방정환은 이제 제3대 송정희 교주의 사이예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조선 농민사도 예전에 한번 그 나온 것 같아 이거 기출요. 근데 이게 좋은 조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이게 약간 친화된 조직이에요. 그래서 천도교도 이제 구파와 신파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일부 세력들이 친화했는데 그 세력들이 이제 운영했던 게 조선 농민사 같은 조직들이에요. 예.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보성학원, 동독학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운영됐다. 개신교는 이제 신사 참배 운동을 펼쳤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장로회 교회를 중심해서 주기철 목사가 순교를 했고 기독교 개통의 학교가 그때 폐쇄를 했다. 왜냐면 신사라는 게 우상 숭배가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반대를 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이제 정책에 수긍해서 그냥 신사 참배 인정했어요. 예. 시험 문제는 이런 건 안 나오겠죠. 예. 여기 이제 주기철 목사의 순교 부분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제가 어릴 때 예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 그 국립 그 국립무주에 가갖고 주기철 목사 그 무덤에 가서 이제 한번 화날 난 적 있어요. 예. 하여튼 주일학교 시절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궁화 사건을 한번 읽어보시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사회사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고아원이나 양론 같은 사회사업을 했는데 한글 보급도 했고 근데 천주교는 청교 분리 원칙 때문에 독립운동을 자제했죠. 정치에 간섭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일제도 그 천주교는 건드리지 않았죠. 요거는 이제 카톨릭이라는 것 자체가 국제적 조직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황을 중심으로 국제 조직망을 갖고 있었고 교황은 그 당시 무솔링하고 연결돼 있었고요. 삼국동맹 연결됐기 때문에 일본은 이 천주교 굳이 건드리지 않았고 천주교도 정치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예. 다만 예외적으로 만주에서 의민단을 조직했죠. 이건 좀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 교도들 중심으로 해서 의민단을 조직해갖고 그 당시 무장 항일 단체로서 활동했다. 청산리 전투에도 참여하고 후에 이제 자유시참변에 해체되죠.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그냥 대종교인데 대종교는 이제 국내에서 활동을 못하니까 해외로 나갔어. 그래갖고 이제 독립운동을 하죠. 그래서 만주의 중강당 정의당을 바뀌고 군정부에서 국로 궁정서군을 했고 청산리 전투 이끌었죠. 그리고 이제 주권 수호 운동을 해갖고 일제 침략이 정하고 매국노예 처단하고 이렇게 했고 6.2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 탄원서 파리 장서 사건 같은 것들이 일으켰는데 이걸 이제 하는 과정에서 파리 장서 사건이 터졌다. 예. 불교는 이제 그 당시 사찰령에 반대해서 황용우가 그 뭐냐면 불교 유신회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황용우가 근대적 교육기관 성립을 내세웠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불교 유신론을 입각해서 이제 만들었던 거죠. 황영우가 이제 그 당시 그 사찰 승려들이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는 뭐냐면 근대적 교육기관, 그 승려들을 위한 근대적 교육기관들을 강조했다. 그리고 황영우는 만당을 조직했어요. 예, 여기 보시면 1930년 만당을 결성해 종교 분리운동과 함께 사찰령 폐지 운동을 펼쳤죠. 예, 그래서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일제 사찰령이 뭐냐? 사찰령 내용은 여기 있어요. 사찰령 포교 규칙이 있거든요. 일제가 그 불교 한국 불교 일본 불교를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난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뒤에 좀 있는데 여기 보죠. 사찰령 내용이 있고 그 목적을 볼게요. 자, 사찰은 허가 없이 종교활동 이외의 목적을 사용할 수 없다. 그 내용은 목적 자체가 뭐냐면 사찰이 독립운동의 근거를 이용한 것을 방지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사찰 재산을 처분하려면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찰의 재산이 독립운동 자금으로 활용되는 걸 방지하려고 했고요. 또 각 사찰의 총독 또는 지방의 허가를 받아 임명한 주지를 주되 주지는 사찰을 대표하고 사찰을 운영한다. 그래서 민중들에 대한 영향력이 큰 한국 불교를 마음대로 통제하고 일본 불교를 안전히 예속화시키려고 했다. 이게 사찰령의 주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사찰을 30개로 분리해서 약화시키고 총독부 직속을 만들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일제 본사에 한국 사찰을 말사로 편입시켜갖고 일본의 본사를 통해서 한국의 말사, 그 불교 사찰을 통제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사찰령의 주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원불교를 볼게요. 원불교는 전남 지역인 그 영광에 성립됐어요. 전남 영광에 설립된 불교인데 지금은 이제 전북 익산시에 있죠. 그 본부가. 그래서 여러분들 원광대가 여기에서 운영되는 대학교냐. 자, 박준빈이라는 사람이 창시했고
원불교 전선을 기본 교리로 교화하고 교육 자선, 자선 등 3대 산업을 정리했다. 그래서 그 전개했고 민족 영락 배화 운동을 해서 민족 실용 운동을 양성 운동했고 세상화 운동을 했다. 남녀 평등과 헌혜의식 같은 걸 폐지하고 그런 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종교 단체 친일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항쟁했던 종교인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 이제 친일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갖고 민족 말살 통치 시기 때 많은 종교 단체와 지도자들이 친일 활동을 전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인데 특히 이제 신파 같은 게 최진이 친일을 앞장섰죠. 천주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고 기독교는 상당수가 이제 신사참배 앞장서거나 일본군의 유명군 모집에 앞장섰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주기천만 계속 얘기하는데 주기천은 소수에 불과하고요. 기독교 다수는 여기에 앞장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수는 물론 이제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그런 거 안 나와줄 때 냈다가는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이런 거는 수능에도 안 나오고 하는 거에도 안 나와요. 네. 다만 이제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신파의 친이라 체림 관련된 내용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체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내용이 1415원 있어요. 체림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체림은 이제 뭐와 관련되면 또 자치론과 연결돼 있죠. 신간의 어떤 분열 관련된 내용과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문학과 예술 활동인데 뭐 관심 있는 분들만 보세요. 여기 뭐 있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보면 이강수가 독립운동가 중에 한 명이 유명한 사람이자 또 이 사람은 소설가로서 유명해요. 네. 이강수가 독립운동하다 나중에 번절했지만 소설가로서 상당히 국문학상으로 상당히 유명해요. 그래서 무정을 통해서 근대 역사 소설의 어떤 근대 소설의 역사를 개척했다. 그런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최남선도 또 유명하죠. 이 사람도 사학자면서 또 뭐냐면 문학자로 또 유명해요. 예.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연주의, 민족주의, 뭐 사회주의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친일 문학 활동 같은 것도 있고 뭐 저항 문학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총독파 시인들 있고 신문의 상륙서인데 이 신문의 상륙서는 이제 문자 보고 운동과 관련돼 있죠. 분화도 운동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예술은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예. 그래갖고 있는데 뭐 아닉테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항상고 예국가 이제 작사가로서 유명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작곡가도 유명한가? 작곡가도 유명한데 요거 이제 최근에 이제 욕을 얻어먹고 있죠. 코리안 항상고인데 원래는 만주 그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나중에 이제 예국가의 어떤 그 작곡을 이제 그 이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하여튼 그리고 홍남파도 저 친일파도 이제 해갖고 좀 있고 하여튼 이제 그 당시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친일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친일했던 사람들이. 자, 뭐 미술 같은 게 보면 이제 그 미술 사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정영필하고 고효소인데 이 사람을 좀 외워두세요. 이 정영필 같은 사람은 뭘로 유명하냐면 문화재 수집으로 유명해요. 이 사람이 돈이 많거든요. 그래갖고 이 돈을 가지고 그 당시 문화재를 되게 수용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정영필이 이제 그 간송미술관인가 그것도 만들었고 그래서 그때 많이 수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것들이 많아요. 일본에 있거나 일본 방출했던 나가려고 했던 그 뭐냐면 문화재들 그 많이 사들였고 훈민정음 어대본도 원래는 이제 불쏘시개로 넣어진 걸로 그때 막 넣어주려고 할 때 사들여갖고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전영필은 예전에 한번 기출 오답으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사람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고유섭이라는 사람이 한국 타파 연구를 했어요. 우리나라 그 탑을 연구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잠깐 여기 밑에다가 적어놨죠. 93년도 기출 문제에 나왔던 사람이야.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기출 문제 나왔기 때문에 1925년 보성고등학교 보통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1927년에서 그 1930년까지 그 경성대학 천학과에서 미학과 미술사를 전공한 뒤 그 다음에 경성대학교 연구실의 조수가 되었다. 1933년 개성박물 관장을 지낸 뒤 연희전문 이하여정 고수, 이하여정 교수 역임하였으며 국내의 명승 고적 사찰을 탑사 연구했다. 저서에는 뭐 송도 고전, 조선 타파 연구, 요거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조선 미술사 논총, 고려청자, 정별의 병,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있다. 해갖고 우리나라 탑을 연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고윤송이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연극 같은 경우에는 토대 정도만 좀 약간 기억을 해두세요. 도쿄 유학생 중심으로 신국 운동을 했다. 그래서 그 농촌 계몽과 예술 목표로 했고 민중의 각성을 요구하는 연극 공연을 했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유행했던 것이 뭐 신파극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 토대 중심에서 유행했던 거고 그 외에는 뭐 각자 읽어보시고 그냥 영화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가 설립됐고 요때 이제 우리나라 영화관에 처음 들어왔죠. 그리고 나온 게 아리랑이 유명해요. 이게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상당히 어떤 민족 저항적인 의미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리랑 관련된 내용이 1430번 제가 치러놨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 아리랑. 자, 하여튼 이런 영화를 통해서 민족의 예안을 달려고 저항식을 고취시켰다. 자, 근데 이제 일제가 6.1 탄압하죠. 그래서 나중에 1930년대 40년대 들어가면 일제가 이 영화를 이용해 갖고 뭐냐면 선전 활동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농촌에 선전 활동을 많이 하는데 왜냐 도시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관에 가서 이제 영화도 보고 그랬는데 농촌에는 그게 없었거든. 그래서 이동 영사를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 영화를 틀어줘요. 인기가 되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로 이제 일제 침략 관련된 침략 전쟁을 창영하거나 이런 영화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잘생긴 배우들이 나왔고 남녀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잘생기고 예쁜 남녀들 나와서 사랑 얘기도 하면서 일제 침략을 또 뭐냐면 찬양하고 그런 내용도 겉들이면서 했다고 해요. 그게 상당히 선전 효과가 컸던 게 뭐냐면 도시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농촌은 일본군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 일본군 복장도 모르고 일본군의 어떤 내용도 그 선전 활동도 전혀 몰랐다고 그래요. 왜냐면 하도 무식하고 그 지금처럼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이제 그 있지 않다 보니까 또 문화적으로 되게 뭐냐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일본어도 보급하고 일본군의 활동 사항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일종의 세뇌도 시켜주고 재미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좀 인기가 있었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하여튼 일제 탄압 관련된 내용이 있고 영화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외에 뭐 이제 기타는 각자 읽어보고 신파극이 유명했죠. 친일 예술 단체도 되게 많아요. 예술계도 친일파도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이제 있고 앞에서 내용들 좀 파악고 과학 대중화 운동에서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일제가 이제 좀 과학의 중요성이 별로 과학 교육을 안 시켰죠. 왜냐 과학 교육 시키면 개길 수 있잖아. 그래서 일제는 과학자보다는 화학 기술자들 양성하는 데 초점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경성제국대학 설립할 때 이과를 설치하지 않았어요. 이공계.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거의 1940 몇 년인가? 그때 이제 말기 때 이대가 이제 설치됐죠. 이때는 이제 이과 계통의 대학이 자연 계통의 대학이 설립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냐면 강북 후에 우리나라 이공계를 전공하는 학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학부도 전공한 사람도 뭐 한 100명도 안 될 정도.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학부만 나와도 그 당시 교수가 됐어. 그 서울대 교수가 될 정도 상당히 인재풀이 없었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학 대중화 운동이 일제 시대 때 이제 전개되는데 그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그 안창남이라는 사람이 있어. 안창호가 돼 있는데 안창남이에요. 안창호는 다른 사람이죠. 이 안창남이라는 사람이 그
조국의 방문 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갖고 그다음에 가학에 대한 인식 제고가 있었는데 1922년에 방문을 하거든요. 안창래 사람이. 그래갖고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1434번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단체들이 이제 성립이 되죠. 뭐 발명학회라든지 뭐 과학 문명 보급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발명학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들 보면 종합 과학 잡지 과학 조선을 창간하고요. 과학의 날 같은 걸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과학 지식 보급회 같은 것들을 이제 보니 만들어졌다. 그래서 요 활동 내용을 보면 과학 지식 보급회에서 활동 내용을 보면 과학의 생활화, 생활의 과학화 이런 것들 뭐냐면 주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것도 뭐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요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일제 강점기 관련된 내용을 끝났는데 근데 여기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요. 뭐가 부족하냐면 그때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제 해외동포상 일제 강점기 때 해외동포 활동 내용들이 좀 약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가지고 보충자 좀 찾아서 좀 보고 이제 일제 강점기 관련된 내용을 끝마치도록 하죠. 자, 보충 그 심화교재 내용 보면 몇 페이지표 보시면 617페이지표 보세요. 국외 이주 동포 활동 내용이야.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에 관련돼서 나오진 않았지만 15년 개정이나 뭐 09년 개정에 자주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번에 일제시대 도시 관련된 내용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이제 만주 지역을 볼게요. 만주 지역에 이제 우리나라 동포가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들어갔죠. 조선 후기부터 농민들의 생계 유지, 독립운동 망명, 토지 약탈 및 가옥간 소장료의 납부 피해 등을 해서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동포 생활을 보면 토착민들의 핍박, 주로 이제 중국인들, 예. 그 다음에 자연적 지리적 악종권, 항무지 개혁. 왜냐하면 그 당시 만주가 개간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버려진 토지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이제 조선인들이 많이 개간을 했거든요. 또 일제가 만주국을 세우고 나서 한국인과 중국인들 이간시켰죠. 한국인들을 일본인 다음에 뒀고 중국인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한국인과 중국인들 갈등을 야기시켜갖고 이제 만주국을 이제 유지하는 방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간체에 맞물려서 만보산 사건이 터지죠. 유명한 거죠. 그래서 만보산 사건 때문에 한동안 그 한국인들의 어떤 독립운동에 큰 찬물을 끼얹었죠. 반항 감정, 험한 감정이 널리 확산이 됐던 거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1425번 한번 읽어보세요. 별것도 아닌 사건인데 이건 일본에서 부풀려갖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치 어떻게 얘기하냐면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죽였다. 그 과정에서 이제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사실 확인도 않고 그대로 보도했다가 이제 조선에 있었던 학교들이 대규모 이제 학살당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졌어. 한국인하고 중국인 간에.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 만주에 살았던 이제 그 한일 동포들은 민족 독립운동에도 크게 기여를 하죠. 이주민 집단촌을 결성해서 한국 독립운동의 기지를 마련했고 민족 교육과 군사 교육을 같이 병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3.1운동 때도 국내와 이제 호응해서 만세시 운동을 전개했고요. 예, 무장 독립군을 또 지원하죠. 그 과정에 간도 참변도 일어났고요. 자, 연해주의 지역을 볼게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연해주 하기 전에 이제 두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문은 97번이에요. 예, 두 번째 인증문은 97번입니다. 자,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연해주에 많이 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연해주였냐면 러시아 병방 개척 때문에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가 한 1억 5천 정도 돼요. 지금 기준으로. 넓은 영토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인구는 아니죠. 예. 그래갖고 대개분 1억 5천 중에 거의 90%가 어디 살고 있냐면 대부분은 그 서유럽 지역, 울라상매 그 이서 지역에 살고 있어. 그리고 극동 지역에서는 진짜 전체 인구의 5% 6%밖에 안 살아요. 예. 인구가 상당히 부족해. 그 당시에 더 부족했어.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새로 얻은
연해주 지역, 그러니까 북경 지역 이후에 연해주 지역이 이제 러시아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이걸 개척하려니까 인력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의 소수민족들을 끊어지고 우리 한국인도 여기 와서 또 이주를 장려하고 그래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것들을 건설할 때 이 한인 그 노동력이 큰 이바지를 했어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는 우리 민족이 건설했던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러시아가 기획하고 우리 민족들이 와갖고 건설한 도시다. 그래서 이 블라디보스토크나 이런 데 한인촌들이 많아요. 한인촌. 대표적인 신안촌 같은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연해주 지역에 또 한인들이 몰려 살다 보니까 또 독립운동 세력들도 많겠죠. 네. 그래서 뭐 13도 위군도 결성되고 삼면운동 때 만세 시위도 하고 대한국민회의도 조직되고. 근데 이제 이 연해주 동포들의 어떤 이제 그 뭐냐면 운명을 바꿔놓은 사건이 있는데 스탈린이 집권하고 나서 일제 침략을 빌미로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를 한 거야. 그러니까 스탈린은 이게 이제 소수민족들을 좀 탄압을 했어. 되게 뭐 유대인도 탄압하고 우리나라 그 연해주에 있는 동포들을 탄압하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걸 통해서 뭐 자신의 권력을 좀 유지시키려고 했던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일본이 스탈린 보니까 일본이 언젠가 우리 공격할 것 같아. 일본 애들 못 믿어. 근데 스탈린이 볼 때는 일본이나 한국인이나 예, 뭐야 비슷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전쟁 나면 이 한국인들, 일본인들, 일본인들 보면 얘네들이 스파이 활동하고 일본을 돕겠다. 그러니까 연해주 지역에 얘네들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거야. 이 입장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당연히 일본이 하고 그 소련 싸우면 우리는 당연히 연해주에 있는 한국인들은 일본이 왜 도와요? 당연히 스탈린 돕겠죠. 근데 스탈린 그런 생각을 안 한 거야. 예. 그 사람이 좀 약간 이제 잘 몰랐던 거죠. 그걸 믿을 수 없으니까 일본하고 좀 떨어뜨려서 해야겠다 해서 중앙아시아 주고 강제로 이주시켰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냐면 많은 사람이 또 죽어요. 예. 가축 열차에 실려가지고 중앙아시아 오늘날 이제 뭐뭐 스탄 국가들 있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런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국가를 이제 뭐냐면 그 이주시키죠. 그래서 오늘날 고려인들이 여기에서 이제 그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고려인들이 이제 이런 과정에서 형성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은 여기 1326번에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여기. 그래서 그때 이제 홍범도도 이때 강제 이주를 당하죠. 예,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그래서 이제 홍범도가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거기 한국인 사업가가 이제 그 극장을 만들었는데 홍범도를 이제 취직시켜 주죠. 문지기로. 그리고 홍범도를 위해서 홍범도 관련된 연극을 또 상영하고 또 그걸 보고 그렇게 이제 지냈다고요. 홍범도는 1943년인가 그때 죽어요. 강복 전에 죽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때 이제 연해주 동포의 중앙아시아 강제 기구, 강제 이주 정책 있죠. 여기에서부터 해갖고 하바rov스크를 거쳐갖고 이렇게 해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그래서 이제 소련은 일본과 전쟁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일본인과 외모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조선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죠. 왜 그런지 모르겠죠. 아까 처음에 했죠. 오히려 우리가 도와줄 텐데 일본인과 비슷하다 생각, 일본인과 비슷하다고 생각도 비슷한 없겠죠. 비슷하지 않는데 뭐 그렇게 생각했나 봐.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중국인들 된 감정이 안 좋잖아요. 미국에서. 얘네들 뭐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시킨다고. 근데 중국인들을 탄압하면서 당연히 일본인과 우리나라도 같이 탄압하잖아. 예, 반아시아 감정이 확산돼서. 그래서 뭐 일본인하고 중국인하고 우리나라하고 구분이 안 되나 봐. 서양 사람들은. 우리는 영국인, 프랑스인, 미국인이 구분하는데 근데 얘네들은 이걸 구분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보이요. 하여튼 자, 그다음 일본을 보자. 자, 일본 이주 배경은 정치적 망명이나 유학생을 중심으로 19세기 때 이제 있다가 이때 이제 일제 경제 스타일의 생활터전 상실한 농민들이 대거 산업 노동자로 취급했고 또 일본도 이들을 좀 아까 오도독 좀 유도를 했긴 했어요. 왜냐면 일본에 노동력이 좀 부족하니까 또 전쟁 시기 때 그런 것들이 좀 강했죠. 그래서 여기 이주한 이제 동포의 본원을 보면 민족차별과 저임금, 그 다음에 또 이제 대규모 확산이 일어나죠. 간동 대진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 도쿄를 중심으로 해갖고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 원인을 이제 뭐냐면 일제 당국이
조선에 돌렸죠. 조선인들이 뭐 그 우물 속에 독약을 팠다, 독약을 풀었다, 뭐 이식으로. 그래서 자경단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당시 그 많은 조선인들 학살시켜. 일본 애들은 일본 경찰은 이제 보고만 있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1328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동 대진이 일어나니까 사회가 불안하니까 일본 당국은 조선이 되는 접대감을 조성시켜서 사회 불안이 마치 조선인 것처럼 위장하죠. 그래서 일본 당국과 언론은 2만 명의 조선인들이 쳐들어온다, 조선인들이 방어했으며 우물에 독약을 뿌렸다, 이런 그 일본 여성을 강간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언비어를 날조 퍼뜨렸고, 이에 이제 적개심을 느낀 자경단 일본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해갖고 뭐 기록마다 좀 다른데 6천 명 이상의 조선인을 죽였다 그래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요 학살 배경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 강동 대지진에 대한 언론 기사들, 일본 언론 기사들 관련된 내용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미국으로 또 마주 많이 갔죠. 미주 지역은 미국을 비롯한 이제 그 아메리카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 이제 사탕수수 농장이라든지 철도 건설 노동자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 운동 단체들이 많이 이제 결성됐죠.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자금을 송금하거나 신문 잡지 발행 등으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이때는 대한인 국민회가 이제 큰 단체였죠. 그래서 미주 지역이 물론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도 이제 가난하게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부자 나라잖아요. 그러고 이제 성공도 많이 하다 보니까 대한인 국민회가 일종의 돈줄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이승만이 나중에 이제 여러 운동단체에서 이승만 이름을 걸었던 이유가 이승만이 이제 지고 있는 돈줄 때문에 그래요. 돈줄 때문에. 자, 그래서 하여튼 있고, 대한민국 인수연구를 또 많이 지원해줬죠. 예국공채도 구입해주고 각종 위원금을 송금도 해주고 군사훈련도 시키고 외교활동. 외교활동은 이제 주로 이승만이 주도해서 이제 했죠.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 이제 있고, 이거 뭐 제가 한국사 능력검정 기출에 요 관련된 내용을 좀 적어놨거든요. 여기 관련된 문제들 한번 풀어보세요. 예,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일제 강점기 관련된 내용은 이제 다 끝났고요. 예, 그리고 좀 쉬었다가 현대사 이동 관련된 내용을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일제 강점기 관련된 기출 문제를 좀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좀 쉬었다가 하니까 2편 나중에 지금 좀 다음 타임에 할 테니까 2편 준비해 두세요.